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 장성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 미국이 동선을 추적해가지고 러시아 군 장성이 어디가 있다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군에 알려주면은 우크라이나 군이 대포로 쏘고 아니면은 저격을 하고 아니면은 드론으로 때리고 해가지고 12명의 장성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보기관이 상대방 장성의 동선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동선을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저격 무기를 더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그런 위험지대에 놓이게 된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김건희 여사도, 또 거기 경호 책임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들이 눈과 귀를 닫고 있는다고 해서 암살자들이 또는 정신병자들이 눈과 귀를 닫고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소개해드릴 이 사례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김건희 여사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경호 요원들은 알겠죠. 알아도 이야기를 못하겠죠. 대통령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그런 이야기 잘못 꺼냈다고 하는 내 자리가 흔들린다고 하면은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례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암살된 날입니다. 리 하비 오스왈드는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텍사스 달라스를 방문해가지고 딜리 플라자 거리를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현지 신문에서 읽게 됩니다. 이 해병대 출신으로 사격에 능한 그는 마침 이 거리에 면해 있는 교과서 창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에 가서 살 정도로 친소적이고 정서가 불안정한 그는 11월 22일 낮에 망원경이 달린 이탈리아제 카빈 소총을 들고 6층 창가에서 기다리다가 81m 떨어진 거리를 지나가는 차량에 탄 케네디를 저격해가지고 3발을 쐈습니다. 그 중에 2발이 명중되었습니다. 2발 중에 1발이 케네디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동선 노출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동선 정보가 암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오스왈드에게 동기를 부여한 겁니다. 여기 쓰여진 카빈 총은 제가 공군 본부를 했으므로 공군에서는 M1 아니고 카빈을 쏩니다. 참 간편합니다. 시가전 목적으로 만들어진 총인데 여기에 망원경을 붙여서 쏘았더니 81m 거리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정확하게 맞췄다 이겁니다. 요사이 저격 무기는 1cm 차이도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81m가 아니라 수백 m에서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 케네디의 경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선 노출입니다. 동선이 노출되니까 별 생각이 없었던 오스왈드가 이 기회에 이렇게 된 거죠. 또 하나입니다. 1981년 3월 28일 미국 청년 존 힝클리는 워싱턴에 들렀다가 3월 30일에 레이건 대통령이 힐튼 호텔에 가서 미국 노동계 인사들에게 연설을 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스왈드처럼 힝클리로 하여금 저격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선 노출입니다. 동선이 노출되면은 이 잠재적 암살자들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이겁니다. 성적 망상장애를 앓고 있던 그는 여배우 조디 포스터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며 편지를 써보내고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을 쏘면은 냉담한 포스터가 자신에게 관심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3월 31일 오후 그는 힐튼 호텔 앞에 가가지고 레이건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연설을 마치고 나온 레이건이 대기 중인 리무진으로 다가가는데 힝클리 5m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를 향해서 권총 6발을 쏘았습니다. 척건들이 피격당하고 레이건은 직접 맞지는 않았는데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자동차 안으로 밀어 넣는 쪽을 향해서 쏜 총탄이 차체를 맞고 튕겨 나와가지고 레이건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심장을 피해가서 레이건은 수술을 받고 회복했습니다. 바로 동선 노출이 힝클리의 암살 욕망을 자극한 것입니다.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하도록 김건희 씨나 그 경호처장이 방관하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1962년 8월 22일 오후 파리에서 드골 대통령 부부가 탄 시트로엔 자동차가 암살단의 기관단총 집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던 경호원 2명은 사살되었지만 드골 부부는 살았습니다. 대통령 승용차는 14발을 맞았고 타이어가 터졌는데 이 노련한 운전자가 가속을 하고 이 시트로엔이라는 이 자동차의 서스펜션 시스템이 잘 되어 가지고 사지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사일생한 겁니다. 드골의 알제리 독립 방침에 분노한 군인들이 그날 12명의 암살단을 조직해 가지고 넉 대의 차량에 타고 파리 중심부 길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엘리제 궁 내부의 협력자로부터 드골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10분 대통령 일행이 군사박물관 앵발리드 앞을 지나는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공항으로 갈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암살단은 길목을 지키다가 100발 넘게 퍼부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드골의 사위가 장인에게 숙이세요 라고 외쳤고 그 순간 뒷창문을 뚫은 총탄은 드골의 숙인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골 부부는 깨진 유리조각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드골이 목숨을 잃을 뻔한 것도 동선이 노출된 때문이었습니다. 드골은 고향인 콜롱베와 엘리제의 궁을 자주 오고 갔는데 암살단은 이 사실을 알고 그 길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동선 노출입니다. 또 하나 동선 노출로 암살당한 경우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 23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시칠리아의 수도죠. 팔레르모, 아주 마피아의 본거지입니다. 팔레르모 근교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피아 수사 담당 지오바니 발코네 판사 부부가 탄 차량과 경호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망을 보던 마피아 행동대원이 원격 조정 단추를 눌렀습니다. 도로 밑에 수로가 있었는데 그 수로 위에
수백 킬로그램의 폭약을 묻어두었습니다. 그 위를 지나던 차량 2대가 폭약이 터지면서 아예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판사 부부와 경호경찰관 3명, 총 5명이 적사했습니다. 마피아 수뇌부는 팔코네 판사가 수백 명의 마피아 범죄자들을 잡아가두는데 복수를 한 겁니다. 그들은 팔코네 판사가 주말에 집으로 갈 때 지나다니는 길을 알아두었기 때문에 치밀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동선을 계속 되풀이해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많으니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동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암살을 면밀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 노출 시간이 길고 정기적이면은 연습 시간도 훈련 시간도 길어지니까 암살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북한 공작원 2명은 1970년 6월 22일 국립현충원의 정문인 현충문 지붕에 올라가서 폭탄을 설치하려다가 이게 도중에 터져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달아났다가 사살되었습니다. 이는 6월 25일 남침 기념일에 현충문 밑을 지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노린 암살 기도였습니다. 암살이 동선을 따라서 계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은 신문을 통해서 광복절 기념식이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잠입해서 박정희 대신 유경수 여사를 암살했습니다. 다 동선 정보가 암살자들에게 넘어간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북한 공작관들은 1983년 10월 9일 한글날이고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때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이 독립영웅인 아웅산 묘소에 참배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묘소 지붕에 폭탄을 장치를 했습니다. 당일 원격 조종으로 폭파시키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트럼펫 소리가 나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해서 행사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포탄을 눌렀습니다.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살았어요. 장차관급 17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기백 합참의장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그때 대통령과 합참의장이 동시에 당했더라면 안보 공격이 생길 뻔했습니다. 지금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면은 합참 국방부 건물과 가까워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나 또는 전술핵 무기에 한 방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와 군사지휘부가 같이 무력화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 참수작전이 됩니다. 참수작전 하기가, 북한이 참수작전 하기가 가장 쉬운 장소에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한국의 보수 세력, 안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동선의 상시적 노출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잠재적 암살자들에게 암살 동기를 자극하거나 확산시킵니다. 정치적 암살 위험보다도 정신장애자에 의한 암살 위험이 더 심각할지 모릅니다. 동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 표적처럼 되어가지고 타격을 준비하고 훈련까지 하는데 충분한 시간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간이 길면은 암살 방법도 저격이나 폭발물 설치나 드론 등 다양하게 동원 가능합니다. 지금 암살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드론의 등장으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탱크를 타고 간다고 해도 못 막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윤석열 다음 대통령은 아마 집무실과 공관을 통합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곳으로 가든지 또는 신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 부부는 다음 대통령들을 위해서라도 집무실과 숙소로 이원화된 용산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든지 아예 국방부 청사 안에 숙소를 마련하든지 아니면은 숙소와 집무실을 아우르는 건물을 신축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소통보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5년 임시직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다음 대통령들까지 이런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권한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 의견이고, 제가 최근에 만났던 대통령 경호 전문가, 자타고 공인하는 또 원로이십니다. 이분의 견해를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같은 동선을 오가는 대통령의 출퇴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매우 위험하다. 2. 대통령 경호의 가장 큰 원칙은 동선 보안인데 이를 미리 공개하는 것 자체가 암살 기도 유발이 될 수가 있다. 3. 특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대통령이 위치하게 된다는 점이 저격 표적으로는 최고다. 4. 요사이 기술 발달로 저격수는 먼 거리에서 파괴력이 강한 총탄을 정확하게 쏠 수 있다. 대통령 성형차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당할 수가 없다. 5. 사회가 다양한 만큼 암살의 동기도 다양하다. 특히 공격성 정신질환자 그룹이 위험하다. 6.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과 국방부를 오갈 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대통령 승용차는 멈출 수 없다. 앞뒤로 상당한 거리를 비워놓아야 한다. 통제에 5분이 걸리면 이로 인한 교통체증이 풀리는 데는 30분 이상 걸린다. 7. 암살 방법도 저격, 폭탄 설치, 드론 등으로 다양해지는데 대응도 이에 따라야 한다. 출퇴근 동선의 상시적 노출은 대응 자체를 복잡하게 만든다. 6.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시간은 집무실보다 공간이 더 길다. 거기에도 비서실, 경호실, 미사일 방어망 등이 설치되어야 하니 청와대가 2개가 되는 꼴이다. 9. 항공 통제가 중요한데 지금 청와대는 등 뒤에 북한산이 있어가지고 미사일이나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나 용산은 트여 있어 불리하다. 10. 집무실과 공간의 분리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위험하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암살 초대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